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4회차 라리가 K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축구 승무패 14회차는 다시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와 우리나라 K리그 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토요일 낮 1시 50분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현미경 분석을 시청하시고 미리 늦지 않게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펼쳐졌던 승무패 13회차에서는 K리그와 J리그가 올 시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4등에 적중이 됐고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2등과 3등, 4등에 많은 분들이 적중이 되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마음이 놓였던 회차였습니다. 주중에 승무패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축구 승무패 14회차에서도 연속으로 적중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양질의 정보와 분석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쪽에서 5대5 이변이 나올 법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독식 픽 추천이나 투폴 추천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서브 픽을 구성을 하신다면 의외의 서브픽에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 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제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저는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풋볼살롱의 이번 최종픽은 32,000원짜리 픽이기 때문에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제가 투폴 추천과 더불어서 독식픽 추천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 내용에 근거를 하셔서 나만의 픽의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또한 1부만 보시고 2부는 보지 않으시거나 2부만 보시고 1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1부와 2부 모두 보셔야 야무지고 다부진 픽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1.25배로 돌리셔서 시청을 하셔도 풋볼살롱의 이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데 지장이 없으십니다. 재생 속도를 빠르게 돌리시더라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제주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제주가 직전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공격수 주민규가 2경기 연속골로 부활한 것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주가 수비와 중원 밸런스가 탄탄한 팀이라는 점에서
실점이 굉장히 적었는데 약점이라고 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전방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로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을 했고 외국인 측면 공격수 제루소 역시 팀에 녹아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최전방 약점을 보완을 했기에 수원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백 수비와 오승훈 골키퍼가 지키는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8경기에서 6실점밖에 하지 않은 짠물 수비가 압권인 제주입니다. 이창민과 여름이 포진한 중앙 미드필더 조직력도 뛰어나고 이 대부분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멤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하는 압박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주이기 때문에 수원이 제주 원정을 떠나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은 3승 2무 5패로 근소하게 제주가 열세에 처해 있고 제가 수원 쪽이 조금 힘든 경기를 할 것 같은 이유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원 핵심 자원인 고승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고 직전 경기에서는 팀의 주장인 김민우 선수가 타박상을 입으면서 이번 제주전에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수원이 직전 인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 외국인 공격수 제리치 선수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 그래도 신의 정상빈이라는 공격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 정상빈 선수가 부상 이전에 보여줬던 폭발력 있는 모습이 지난 인천전에는 실종이 됐습니다. 이 김민우와 고승범이 이탈한 상황 속에서 김태환, 한석종, 최성근, 이기재 같은 선수들의 체력적인 누수까지 우려가 되는 수원이기 때문에 이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는 제주가 홈에서의 2연전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제주가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진 것도 수원의 승리가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주의 고민은 최전방 공격진들의 부진이었는데 주민규라는 골잡이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고민을 덜게 된 제주입니다. 중원과 수비 밸런스 조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민규와 제루소가 살아난 공격까지 앞세운다면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수원의 경우에는 중원 자원들의 왕성한 활동량과 역동성이 강점인 팀인데 고승범과 김민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한석종 같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혹사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역동성을 자랑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국인 공격수 제리치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니콜라우는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종 공격수 김건희나 22세 자원인 강현묵과 정상빈의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에서 무게감이 떨어지는 수원입니다. 이러한 어린 선수들 위주의 공격 자원으로는 지금 제주가 K리그 톱클래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진을 뚫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수원 역시 제주와 마찬가지로 최소 실점 2등 팀이긴 한데 최근 3경기에서 5실점으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수원 3백 수비가 약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베테랑 수비수 민상기와 헨리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3백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수는 젊은 선수인 최정원 선수인데 최정원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최정원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나 노련미에 있어서 연글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규라는 굉장히 피지컬이 탄탄한 공격수가 박스 안에서 최종원과 경합을 벌인다면 의외로 수원 수비가 3백 수비 라인이 키가 크지 않고 피지컬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규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컨디션이 살아난 주민규를 앞세운다면 충분히 한 골차 신승은 거둘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주 역시 주민규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원의 짠물 수비와 제주의 짠물 수비가 맞부딪힌다면 무승부까지는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번은 그래서 저는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수원 FC와 울산의 경기인데 수원의 단통패, 울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직전 광주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공격 듀오인 라스와 무릴로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인데 확실히 정교함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수원FC입니다. 2선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승규, 김승준, 이영재 같은 재기발랄한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박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수원FC이고 팀의 주장이자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정동호 선수가 사후 징계로 인해서 이번 울산전에도 결장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와 공격 전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수원FC입니다. 그나마 토종 공격수 양동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울산이 자랑하는 탄탄한 수비 라인을 뚫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 시즌 8경기에서 실점이 14실점으로 최다 실점팀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울산의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직전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실점이 2골이나 있었고 VAR 판정에 의해서 실점이 취소가 되는 등 다소 운이 따랐던 경기이지만 그래도 외국인 공격 자원인 바코 선수가 드디어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바코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동준 선수 역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확실히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모습이고 최전방 공격에서 김지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김지현 선수가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이 김지현 선수가 최전방에서 수비진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울산의 공격진이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 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이청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울산에는 이청용 선수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22세 이하 자원인 김민준 선수가 벌써 3골이나 넣어주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울산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울산이 A매치 여파를 2연승으로 잘 막아낸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 최전방 공격 자원인 힌터제어가 부진했지만 바코 선수가 2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울을 상대로 1골 1도움 맹활약을 했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제주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긴 했는데 직전 광주전에서 패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수비도 문제이긴 하지만 2선 공격 자원들 한승규, 이영재 같은 창의성이 있는 선수들이 줄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 시에 용병 무릴로의 개인기에 의존을 하는 모습이 큽니다. 현재 수원FC의 수비와 중원 조직력으로는 울산의 이동준, 김인성이 버티고 있는 측면 공격과 윤빛가람, 원두재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조율을 하는 중원 퀄리티를 막아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경기입니다. 수원FC의 주장 정동호 선수가 울산전에 빠지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와 더불어서 오른쪽 측면 크로스 공격이 무뎌질 수 있는 수원F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호가 오른쪽에 나서지 못한다면 울산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 라인인 홍철과 김인성의 맹공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이 수원FC입니다. 스쿼드가 탄탄한 울산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비록 원정 경기이지만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것 같진 않은 것이 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수원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전북과 인천의 경기인데 전북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의외의 독식픽을 노리시는 분들은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북이 직전 포항 원정에서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전북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한교원 선수 역시 시즌 첫 골을 넣어주면서 측면에 무게감을 더한 전북이고 적절한 로테이션을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 호재인 것이 쿠니모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선 공격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 김상식 감독이 카드가 한 장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3무 1패로 패배는 1패밖에 없는데 의외로 전북이 인천만 만나면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산 전적을 보시더라도 17승 17무 무승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북이 지금 투표율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에게 의외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전북이 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북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서브픽이나 조금은 로또픽,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직전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핵심 미드필더인 문지한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전북전까지 결장을 합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중앙 쪽에 김도혁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문지한 선수가 보여주는 왕성한 활동량을 그래도 김도혁 선수가 꾸준하게 띄워주면서 커버를 해줄 수 있고, 이 주포인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코로나19 완치가 됐지만 아직 연습 경기조차 뛰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4월 중순 이후는 돼서야 라인업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8경기에서 12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다 실점 공동 2위라는 점에서 최다 득점팀인 전북의 화공을 막아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북이 슬슬 정상 궤도에 오른 모습입니다. 일류첸코의 맹활약을 필두로 해서 이선의 바로우, 김보경, 한겨운 같은 퀄리티 있는 공격 자원들을 앞세워서 이 결과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올 시즌 시작을 앞두고 수비를 대대적으로 보강을 했는데 실점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면서 수비력이 조금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북을 상대할 때 인천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광석, 오반석 같은 수비수들의 제공권, 그리고 최전방 공격 자원인 김현의 제공권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의 지금 수비 자원인 홍정호와 최보경, 김민혁, 골키퍼 송범근의 제공권을 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스쿼드 자체가 탄탄한데 이선에서 날카로운 공격이 가능한 쿠니모토까지 부상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인천보다도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딱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전북이 지금 투표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인천이 전북만 만나면 끈끈한 한 골차 승부나 무승부 흐름이 많았다는 점에서 독식픽에서는 의외로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전북 같은 팀이 승무패에 들어오면 압도적으로 투표율이 1위를 기록을 할 때 사고가 많이 나고, 오히려 지난주와 지지난주처럼 투표율이 50%나 60% 애매하게 조금 적은 수치가 나올 때 오히려 경기력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위 투표율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정석적으로 저처럼 전북의 단통 승리를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폴더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최근 모든 대회 6경기에서 6연승, 시즌 최다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한껏 물이 오른 경기력이 인상적인데, 이 비아레알의 에이스 모레노 선수가 자그레브전에서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최근 A매치 포함해서 16경기에서 한 경기를 빼고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한 골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17골을 넣어주고 있는 모레노이기 때문에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모레노를 앞세운 비아레알의 막강한 공격력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그레브 원정 뒤에 이틀만 쉬고 오사수나전을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열세인 것이 비아레알이지만, 비아레알이 감독이 에메리 감독, 전임 아스날을 맡았던 감독인데 아스날을 맡기 전에 세비야에서 무려 유로파리그를 3연속이나 우승한 에메리 감독입니다. 그만큼 유로파리그를 치러냄에 있어서 노하우가 상당한 감독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최근에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상위 토너먼트로 올라올수록 유로파리그
직후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에메리 감독의 유로파리그 DNA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는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비아레알이고, 특이점으로는 무승부가 13차례나 있습니다. 최다 무승부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충분히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5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최근 3승으로 지지 않았던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은 후달리는 경기라고는 하나, 최근에 오사수나가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사수나의 경우에는 1승 3무 1패로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직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0 빈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사수나인데, 이 오사수나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패배는 많이 없지만 승리도 많이 없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리가에서 23골로 헤타페, 에이바르 최하위 팀에 이어서 득점 최하위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사수나입니다. 원정에서도 10골밖에 넣지 못해서 헤타페 다음으로 득점이 저조한 것이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최다골 장신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가 A매치를 포함해서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진 것이 뼈아픈 빈공의 원인이고, 이 부디미르 선수를 도와서 칼레리와 토레스, 루벤 가르시아 같은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도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빈공이 비아레알을 뚫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유로파리그 3연패에 빛나는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이 확실히 유로파리그 병행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르는 라리가 경기에서도 최근에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순항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사수나는 2021년에 들어서 성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빈곤한 공격력인데, 주축 공격수들의 무득점 경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리그 6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오사수나의 경우에는 왼쪽 측면 공격이 45%고 오른쪽 30%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왼쪽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가 루벤 가르시아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16경기에서 골이 없는 것도 오사수나의 빈공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왼발 패스와 슈팅이 날카로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16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자그레브 원정에서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다시 모레노의 왼발이 번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모레노뿐만 아니라 공격적의 알카세르와 베테랑 공격수 카를로스 바카까지 부상에서 돌아온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체력적으로는 누수가 있다고는 하나, 화력을 앞세운다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6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고는 하나, 수비력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고, 이 최근에 2경기에서 패배한 경기가 모두 강팀인 세비야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두 팀 강팀과의 경기를 빼고는 나머지 5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한 오사수나의 짠물 수비이기 때문에 골은 넣지 못해도 무실점으로 버티는 힘이 있는 것이 오사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오사수나 특유의 짠물 수비, 그리고 비아레알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제일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이 오사수나전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면 7연승인데 비아레알이 과연 7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도 조금은 의문이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비아레알의 승리와 더불어서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2승 3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는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발렌시아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구장 메스타야에서는 6승 5무 3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발렌시아이고 실제로 최근에 홈에서는 4연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소시에다드가 강팀이라고는 하나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홈 깡패 발렌시아가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에 공격수 게데스 선수가 4경기에서 1골 2도움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공격 자원인 가메이로 선수 역시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약 면에서도 소시에다드에 밀리지 않을 것 같은 발렌시아입니다. 왼쪽 측면 자원인 체리셰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측면 공격 자원 카드가 한 장 늘어난 것도 발렌시아에게는 플러스라고 보여지고 소시에다드는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빌바오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소시에다드인데 최근 6경기에서 4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서 원정에서 최상위권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활약으로는 소시에다드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버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이스 오야르사발 선수가 A매치를 포함해서 모든 대회 11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이 공격수 이삭 선수 역시 8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항상 소시에다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테랑 플레이메이커인 다비드 실바 선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다비드 실바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귀신같이 3경기 1무 2패 침체에 빠진 것이 소시에다드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구장 메스타야에서는 확실히 다른 팀이 되는 발렌시아입니다. 최근 홈에서 4연승 상승세를 거두고 있고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홈에서만큼은 연승 행진을 거두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가 직전 카디스전에서 패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렌시아가 카디스를 상대로 점유율이 70% 가까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인 경기를 할 때보다는 수비적으로 탄탄히 한 다음에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방 효율성을 도모를 할 때 좋은 경기를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상위권 팀인 소시에다드가 원래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를 한다면 오히려 발렌시아가 역습과 세트피스를 앞세우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인데다가 맞대결 전적에서도 3승 2무 1패로 소시에다드에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우세인 점, 홈에서 1승 2무로 패배가 없다는 점도 발렌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빈공을 보여주는 소시에다드가 또다시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가 나오지 못한다면 오야르사발과 이삭이 침묵 중인 가운데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시에다드가 라리가 수비력 최상위권 팀에다가 원정에서 오히려 수비력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골문을 열기 힘들다고 보여진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승점 6점을 챙기면서 강등권 탈출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무승부 직전까지 갔다가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성적 자체는 홈에서 더 좋은데 실점 자체는 홈에서 더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야돌리드가 맞대결 그라나다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1승 1무 1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1월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러한 그라나다 원정을 떠나서 3대1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바야돌리드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이고 바야돌리드가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오레야나 선수가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는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경기를 소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그라나다전에는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원 공격 자원인 오스카 플라노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이 오레야나 선수가 플레이 메이킹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바야돌리드가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 상승세의 선봉에 있었던 공격수 소사 선수가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 4개월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공격에서 옵션 하나가 늘어난 것도 바야돌리드에게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맨유와의 홈경기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라리가 홈경기에서는 8승 3무 4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라나다인데 원정만 가면은 2승 3무 9패로 성적이 리그 원정 꼴등입니다. 지금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 팀에다가 원정에서 무려 30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원정 성적 꼴찌를 기록 중인 그라나다가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더욱이 유로파리그 다음 경기에서 그라나다가 성적이 좋지 못한데 아무래도 스쿼드가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맨유전에서 0대2로 패한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한 그라나다가 가뜩이나 원정 고자인데 경기력이 살아난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버거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 자체가 살아난 바야돌리드이고 핵심 플레이메이커 오레야나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빵빵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도 끈적한 경기로 한 골차 아쉬운 패배를 당한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기본적으로 원정 고자 라리가 원정 성적 꼴등팀에다가 오늘 새벽에 맨유전을 치렀던 체력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욱이 바야돌리드는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그라나다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고 공격 쪽에서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소사 선수 역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화력적인 면에서도 그라나다에게 밀릴 것 같지 않은 바야돌리드입니다. 최근 좋아진 경기력과 체력적인 우위 그리고 그라나다의 원정 고자 경기력을 종합을 한다면 최소 그라나다의 승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4회차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최근 라리가 5경기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직전 강등권 엘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8승 2무 4패로 원정 6승 2무 7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베티스는 홈에서 화력과 수비력이 모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티스의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자원인 이글레시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지난 엘체전에서 골을 넣은 이후에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이 베티스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페키르와 카날레스 선수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전방에 최근에 이글레시아스가 골을 넣어주지 못했다면 베티스가 의외로 어려운 흐름이 많았었던 경기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것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짠물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베티스가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 요소입니다. 이 맞대결 전적에서는 1승 1무 4패로 열세에 처한 베티스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1승 1패로 나쁘지 않은 맞대결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라리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베티스이지만 반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트피스 실점이 3골밖에 없는 공동 1위 팀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자랑하는 세트피스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는 그렇게까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틀레티코의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도 평균 실점이 0.71골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아틀레티코이지만 지금 굉장히 전력 누수로 보이는 것이 주포인 공격수 수아레즈 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던 빈 공을 보여줬던 아틀레티코인데 설상가상으로 수아레즈까지 나오지 못하고 플레이메이커인 주앙 펠릭스 역시 발목 부상으로 직전 세비야전에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펠릭스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빈 공이 또다시 나오면서 베티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점 자체가 라리가 최소 실점이기 때문에 수비력 자체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베티스를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서로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 이글레시아스와 수아레즈가 빠지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양팀입니다. 베티스가 세트피스 최다 득점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아틀레티코는 세트피스 수비가 1위 팀이라는 점에서 베티스의 세트피스 장점이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 경기는 서로가 서로의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아틀레티코의 경우에는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턱 밑까지 추격을 했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 있어서 최소한 베티스 원정 경기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통해서 승점을 쌓아야 하는 입장이고 베티스 역시 지금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과 치열한 유로파리그 티켓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 1점이 소중한 경기입니다. 따라서 주포 공격수들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양팀이 이러한 니즈가 반영이 된다면 의외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살롱 코멘트와 독식픽 그리고 투폴 추천을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무패 14회차 대박 적중을 기원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